네, 2024년 11월 12일 이정훈입니다. 쿠르스크 지역에서 인민군이 참전한 가운데 러시아가 빼앗긴 땅을 되찾기 위해 반격을 할 것이다 라는 보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말로 인민군이 총알바지가 되느냐 안 되느냐 아주 관심을 끌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이 우크라이나 군이 점령한 지역이 어떤 데냐 정리를 해드릴게요. 쿠르스크 주는 우크라이나와 접경을 한 러시아의 한 개 주죠. 그 주의 주도, 즉 수도는 쿠르스크입니다. 이 쿠르스크라고 하는 시티는 상당히 동쪽에 있습니다. 국경선에서부터 서쪽, 동쪽에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쿠르스크 주와 접한 국경선을 돌파해서 한 35km, 많이 보면 50km, 뭐 그 정도 진격을 해서 러시아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 땅의 면적은 대략 300제곱킬로미터. 쉽게 말하면 서울의 절반 정도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을 강남과 강북으로 흔히 나누는데 뭐 강남 정도를 차지했다 또는 강북 정도를 차지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우크라이나와 국경이 있는 곳이니까 여기는 한적한 시골이죠. 대도시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에서 전투가 벌어지면 도시에서는 이 도시의 많은 건물을 의지해서 싸우는 시가전이 벌어지지만 여기에는 그러한 곳이 아니다. 농경지 또는 숲 이런 데서 벌어지는 그런 전투다. 흔히 볼 수 있는 유럽 전투다. 그런 데입니다. 그런데 현재 나오는 보도를 보게 되면 이 서울의 절반 정도의 땅을 되찾기 위해서 러시아가 인민군을 포함해서 5만 명을 투입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5만 명. 5만 명이면 쉽게 말하면 1개 군단을 투입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1개 군단. 한 개 사단이 한국군 같은 경우는 한 10,000명 정도 되니까 3개 사단이 들어가면은 한 3만 명. 그 다음에 군단이 자기 직접 갖고 있는 부대가 또 각종 여단이 있어서 10,000명, 4-5만 명을 군단으로 보는데 군단을 투입합니다. 서울의 절반 크기 면적에 투입하는 군대가 군단이라 그러면요. 작전에 투입한다 그러면 굉장히 많은 병력을 투입하는 겁니다. 굉장히 많은 병력을 투입하는 겁니다. 지금 이쪽이 상대적으로 널널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군도 쉽게 점령을 했거든요. 지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돈바스 지역을 점령을 했었습니다. 거기를 되찾기 위해서 작년에 우크라이나 군이 미국과 나토 국가들이 준 전차를 앞세워 돌격했다가 실패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점령한 다음에 러시아가 그 전방 지역에다가 살포지뢰를 뿌리고 대전차 지뢰를 매립했기 때문에 특히 대전차 지뢰에 걸려가지고 장갑차 전차들이 다 나가 떨어지는 바람에 진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빼앗은 땅을 되찾는 것은 러시아가 설치한 지뢰 때문에 어렵다라고 판단하고 러시아가 쳐들어오지 않은 쿠르스크 지역을 때렸습니다. 당연히 그쪽은 지뢰가 없었기 때문에 진격이 쉬웠고 35km 전후를 점령해서 서울의 절반 정도의 면적을 차지했습니다. 이걸 뺏기 위해서 5만 명을 투입하겠다는 건데 제 예상입니다. 금방 말씀드린 대로 1개 군단을 서울의 절반 정도 면적에 투입하게 되면 이거는 굉장히 치열한 전투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군 역시 비슷한 구매로 대응할 것이다. 뭐 적다고 하더라도 1개 사단 내지는 2개 사단, 즉 10,000 내지 20,000, 어떨 때는 50,000을 동원해서 싸울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치열한 밀집도 높은 전투가 된다는 겁니다. 러시아군이 어떻게 여기를 되찾을까요? 현대전은 화력으로 합니다. 우크라이나가 점령한 지역에 러시아가 미사일과 드론을 퍼붓고, 그 다음에 전투기를 동원해서 퍼붓고, 그 다음에 포병을 동원해서 퍼붓고, 그 다음에 이제 공격 헬기가 들어와서 또 한번 쓸고 지나간 다음에
전차 장갑차가 들어오고 장갑차에 내린 보병들이 전과를 요소요소를 점령하고 들어가는 입체 고속 기동전을 할 것이냐. 그렇게 하는 게 가장 확실한 전투죠. 이런 전투라고 한다면은 요 정도 지역에 5만 명을 투입하는 거는 5만 명이 필요 없습니다. 근데 그런 작전을 하지 못하니까 5만 명을 투입한다는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먼저 미사일로 때리고 그 다음에 전투기로 쓸고 화력을 퍼붓고 이렇게 들어간다 그러면은 뭐 많아야 일개사단이면 충분하죠. 근데 5만 명을 투입한다. 네, 그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이러한 작전을 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러시아가 항공기나 미사일을 동원해서 국경선 부근에 자기 영토를 때린다고 하면 역시 우크라이나 역시 나토의 지원을 받아서 동일한 무기를 쏠 겁니다. 그러면 우크라이나도 뭐 쿠르스크주의 주도인 쿠르스크를 향해서 미사일을 쏠 수도 있고 러시아가 수네부를 향해 쏠 수도 있고 더 멀리 있는 모스크바를 향해서도 미사일을 쏠 수 있겠죠. 확전이 되는 거죠. 이게 이렇게 되게 되면 러시아도 뭐 하나 빼앗긴 거 되찾으려다가 점점 커지니까 아주 강력한 항공력을 집어넣거나 미사일을 퍼붓는 전쟁은 피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뭐냐? 육군 포병의 화력을 때리고 그 다음에 기갑부대를 집어넣는 그리고 이제 기계화 보병을 집어넣어서 빼앗긴 땅을 찾는 육군 위주의 전투를 한다. 근데 이런 식의 전투를 하게 되면 거꾸로 우크라이나 군 입장에서는 자기네가 점령한 지역 앞에다가 포에다가 지뢰를 넣어서 빵 쏘면 그 지뢰가 두두두둑 떨어져서 러시아군의 진격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곳에는 대전차 지뢰를 묻어버리면 러시아군이 진격하기 어렵죠. 그대로 하는 겁니다. 돈바스 지역에서 당했던 걸 똑같이 해버리면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피하려면 러시아군이 할 수 있는 건 뭐냐? 기갑부대를 앞세워 들어오게 되면은 그게 대전차 지뢰에 걸려서 녹아버리고 항공이나 미사일을 동원하게 되면 전체적인 반격을 당하니까 전쟁이 커지고 결국은 뭐냐? 보병 위주로 투입한다. 대인 지뢰가 살포 지뢰로 뿌려진 가능성은 있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걸 제거해 가면서 사람이 들어가게 되면은 좁은 지역이니까 회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보병으로 한다 이런 거죠. 그래서 북한 인민군 폭풍 군단을 동원하는 걸로 보여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어떤 진지를 구축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군이 대전차 대인 지뢰를 살포하고 그 다음에 뭐 작전을 한다면 의외로 많은 희생이 발생할 수 있다. 반대로 이번에 폭풍군단 입장에서는요. 처음 전투에 참여했고 지금 김정은은 특별명령을 내렸을 거예요. 너희들이 상당히 잘 싸워서 이름을 떨쳐 나오라는 부탁을 많이 했을 겁니다. 지금 인민군 부총참모장, 대한민국으로 하게 되면 육군 참모 차장이 이 부대를 이끌고 갔습니다. 그러면 그도 첫 전투에서 실패하게 되면 상당히 불명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돌격을 할 것이다. 더군다나 이번에 참여하는 인민군 폭풍군단은 특수작전군이기 때문에 일반 보병보다는 그렇게 싸우지 않죠. 그냥 지뢰가 깔린 지역을 어떻게 통과해서 저 안에 들어가서 이제 특수작전을 하는 부대니까 반드시 침투를 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북한은 폭풍군단이 매우 용맹함을 발휘해서 러시아의 어려운 점을 풀어주기를 기대할 겁니다. 반대로 우크라이나는 그들을 잡기 위해서 상당히 정교한 진지전을 할 거기 때문에 상당한 희생자가 발생할 것이다. 5만 명이란 병력도 나머지는 순수 러시아군이겠죠. 4만 명은. 그럼 꽤 치열한 전투가 될 것이고 러시아군은 가장 위험한 전투에 러시아군으로 들어와 있지만 사실은 이민족이고 돈을 받고 온 이 북한군을 투입하겠죠. 그래서 인민군의 희생이 클 겁니다. 아니면 인민군이 워낙 용맹해서 러시아가 빼앗긴 땅을 되찾아주는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쿠르스크 탈환전은 굉장히 치열할 것이다. 그리고 그쪽은 대도시가 없고 시골지대이기 때문에 상당히 속도 빠른 전쟁이 될 것이다. 이 도시의 시가전이었으면 숨어서 싸우는 게 굉장히 복잡하지만 그것 좀 널널하죠. 널널하지만 지뢰가 뿌려졌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이다. 결론은 뭐냐? 폭풍군단의 희생이 상당히 클 것이다. 그리고 그쪽은요.
바로 우크라이나와 닿아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도 상당한 화력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인민군이 러시아 또는 자기끼리 교신하는 것도 감청할 수도 있고, 그렇다면 지금 한국은 김병주 국회의원하고 한국 국방부는 뭐 다투고 할 게 아니라 당장 참관단을 보내서 어떻게 인민군이 돌격을 하는지 지켜보고 해야 됩니다. 김정은은 자기 목표 달성을 위해서 폭풍군단을 대단히 용맹하게 밀어붙일 것이고, 그로 인해서 성과가 날 수도 있지만 성과 없이 수많은 젊은이들이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붙잡히거나 죽을 수도 있고요. 그 중요한 순간을 우리 국방부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김병주라고 하는 국회의원, 대한민국 육군 대장이었다고 하는 사람이 떠드는 거는 거기에 끌려다니지 말고 빨리 참관단을 보내라. 그리고 지금 나토 국가들이 포탄 100만 발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지금 대통령이 G20 회담하고 또 뭐죠? 이걸 위해서 외국에 나가죠. 갔다가 오는 길에 아마 미국의 트럼프 당선인하고 좀 만날 가능성이 있는데, 그 만남에서 지금 트럼프가 요구하는 거는 러우 전쟁을 빨리 끝내고, 그리고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들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라는 거잖아요. 전쟁을 빨리 끝내고 싶다는 건 희망사항이고, 그리고 더 많은 지원을 하라는 거는 우크라이나가 유리한 상태에서 전쟁을 끝내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려면은 뭔가 지원하는 게 늘어나는 걸 원할 텐데, 윤 대통령이 트럼프를 만나서 인민군이 파병됐으니 우리는 전투물자를, 장비를 보내겠다 선언해서 우리의 개입을 늘려야죠. 국제정치에서는 뭔가 일어나게 되면요, 민주당처럼 수수방관하는 게 아니라 개입을 해야 됩니다. 이 민주당 세력은 김대중 정부 때, 노무현 정부 때 북한에 대해서 자꾸 개입하자 그랬어요. 개입하면 그거는 말리는 거죠. 그때는 북한을 외교적으로 고립시키고 무시하는 전략을 택해야 되는데, 거기는 개입하고, 반대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는 건 그들은 방기를 했는데 사실은 거기에 개입해야 돼요. 그게 국제정치의 큰 교훈인데 거꾸로 갔었죠. 개입해야 됩니다. 아마 인민군이 참여하는 쿠르스크 탈환전에서 상당히 많은 희생자가 나올 겁니다. 러시아도 우크라이나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고, 서방국가도 굉장한 지원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걸 뺏기게 되면 우크라이나는 이 기회가 없어요. 전 전선에 러시아가 살포질을 뿌릴 거기 때문에 이 전투를 막아내는 과정에서 인민군이 희생된다. 반대로 김정은은 푸틴한테 뭘 더 받아내기 위해서 굉장한 독려를 해서 용맹성을 보여야 할 것이다. 이런 강조를 하면서 인민군 상당한 희생자가 나올 겁니다. 그 순간을 우리는 지켜보고, 그거를 대북 심리전, 그 다음에 대주사파 심리전, 그리고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는 대좌파 심리전을 하는데 사용하고 대한민국 통일을 이루는데 활용해야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참관단을 보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